자, 상동은 2014년도에 실시했던 6월고사 워낙에 학생들이 안 들고 와서 바로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9, 2015학년도 9월로 바로 넘어갑니다. 6월 거에 대한 뭐 채점 다시 채점하고 한 것들은 송도에 올라온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볼 수 있도록. 네. 9월에 질문사항들 뭐 있어요? 10번. 9월에 질문사항 10분 한번 보죠. 그림은 광학 스모그의 발생 과정이어요 했습니다. 자, 뭐 대기 오염으로 스모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스모그는 스모크 플러스 포그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안개하고 먼지의 어떤 조합들을 보는데, 이게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로 구분합니다. 런던형 스모그는 석탄소 황이 산소와 반응해서 SO2 이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 이거 아황산가스라는 힘을 쓰는데요. 이게 SO2 수증기와 물과 만나면 H2SO3 아황산됩니다. 영국의 겨울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포근하다라는 말을 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춥긴 춥네요. 그지? 그래서 석탄을 태워서 난방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석탄 속에 황이 이 상황이 되고, 그리고 겨울철 새벽에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볼 때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기온 역전층이라는 걸 쓰는데요. 여기는 공기 수환이 혼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영국의 겨울이 이제 뭐 안개도 추적 끼고 하다 보니까 황산 안개가 끼는 거죠. 아황산 안개가 낍니다. 이거 들이마시니까 사람들이 뒤져 죽었네요. 그래서 런던형 스모그는 겨울철 새벽에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 런던형 스모그를 다른 이름은 황화 스모그란 이름을 씁니다. 그럼 런던형 스모그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네요. 결국엔 석탄을 덜 쓰면 되겠죠. 황이 덜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보다는 천연가스를 태운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황화 스모그를 예방할 수 있겠군요. 뭐 화력발전소도 석탄을 태울 게 아니라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태운다든지 그랬을 때 좀 더 예방이 가능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반면 오늘 여러분 10번 문제에서 나온 게 이제 LA형 스모그란 이름을 쓰는데요. 얘는 여름철 낮에 잘 발생합니다. 이때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다 보니까 자외선 빛이 필요합니다. 광화학 스모그란 이름을 씁니다. 이 광학 스모그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십시다 해놨네요. 이 광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NO, 이게 맨 처음에 지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기 중에 질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이게 쉽게 NO가 될까요?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가 쉽게 산소와 반응한다? 될 리가 없죠. 이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이게 공기 중에 질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고온, 고압의 환경, 즉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이런 질소 산화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연료 속의 질소는 아니에요. 분명히 요놈은 연료 속의 황이었습니다만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 엔진 내에서 질소가 이런 NO 같은 질소 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NO는 쉽게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NO2가 됩니다. 그리고 UV 자외선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외선이 강하려면 언제입니까 하면 당연히 여름철 낮이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NO가 되고 산소 라디칼을 만듭니다. 산소 원자 자체 라디칼이라는 힘을 써요.
됐습니까? 네. 이 산소 라디칼은 주변에 있는 O2 산소와 반응해서 O3 오존을 만들어 내고요. 각종 악시단트류라든지 뭐 탄화수소라고 뭐 해서 이런 것들이 짬뽕된 걸 우리는 광화학 스모그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대하사 문제 오는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예, 대류권에 오존을 만들 수 있는 지표 근처에서 오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름이 두꺼우면 자외선이 잘 쏟아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발생한 스모그는 LA형 스모그, 광화학 스모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하루 중 이런 NOx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NOx 농도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두 번의 피크가 있네요. 하나는 출근되고 하나는 퇴근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NO2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시험자면 NO2 농도는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됐어요? 오존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오존의 농도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NO와 NO2는 시간을 주고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오존은 안 그랬네요. 왜요? 내가 밤이라서. 그렇죠. 자외선이 없으니까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시간 좀 걸리다 보니까 출근 때 광학 스모그가 아니고 출근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즉 한낮에 광학 스모그가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됐나? 네. 자, 그렇다면 광학 스모그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NO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료 속의 질소를 없애자. 이건 말 된다고?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NO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요. 네. 그지? 그래서 배기가스에서 NO를 안 나오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네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렇게 오는 과정인데요. 여기 촉매 변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백금, 팔라디움 같은 희귀한 금속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통과되면서 뭐 같이 따라온 게 누구이겠습니까? CO, 일산탄소 같은 것도 자동차 배기가스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CO2와 N2로 바꿔버립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촉매 변환기, 뭐 백금이라든지 팔라딘이라든지 각종 이런 여러 가지 금속들이 귀한 금속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놈들은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하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질소 산화물의 배출이 훨씬 많은 놈들은 아무래도 휘발유 자동차보다는 디젤, 경유차입니다. 특히 노후가 된 디젤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런 질소 산화물 배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어느 연식 이상의 노후화된 그런 자동차를 서울 시내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해놨네요. 부처는 막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요? 18번 문제요. 18번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나타날 때 우리 은하내의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입니다 했어요. 우리가 지구와 맨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것이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였죠. 네. 이 외계 행성 탐사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간접적인 방법인데요. 도플러 효과, 이걸 다른 이름은 시선 속도라고 했었습니다. 또 뭐 있었습니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도플러 효과는 무엇을 봅니까? 근데
행성이 별 주위를 돌면 별도 같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돌 것이야. 그래서 시선 방향 여러분들 쪽에 대해서 다가오는 청색편이와 멀어지는 적색편이가 반복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다 했습니다. 식현상은 여러분들 시선 방향에 나란하게 행성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나란한 거야, 수직인 거야. 여러분들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 나란한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 별 앞을 가리는, 알겠어? 네. 시선 방향 수직한 건 이게 수직한 거예요. 네. 알겠어? 이게 수평도 몰라갖고 있는 놈들이 많아가지고요. 청라 보고 있나? 18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했는데요. 행성이 A의 위치에 있잖아 했습니다. 공통 질량 중심으로 여기가 별이었고 행성이 A의 위치에 있어 하겠다고요. 네. 행성의 공전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공전되겠답니다. 별은 이런 식으로 돌겠군요. 행성이 A에서 다가옵니다. 별은 멀어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적색편이 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리에 대한 영향이 있어 없어? 이건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네. 이해했어?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 편이량은 결국엔 이 행성이 얼마나 무겁습니까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편이량 차이가 커진다. 괜찮죠? 네. 별빛의 편이란 게 결국엔 별빛의 파장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다른 질문? 19번인데요. 우리나라 춘분날 했습니다. 달과 금속은 일주 운동을 받지요 했네요. 근데 일주권이라고 불러준 것은 천구의 적도와 나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권들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누구와 나란하다? 천구의 적도와 나란합니다. 이런 일주권과 지면 이동각은 90- 위도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학생님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적위는 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림상 별빛이 달빛이 이게 더 크죠. 이게 달의 모습이고 이게 금성의 모습입니다. 네. 되겠습니까? 저기는 어쪽으로 큽니까? 근데 당연히 이게 서쪽 방이니까 이렇게 가야 저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저기가 이렇게 가야 더 커지게 됩니다. 금성의 저기가 더 큽니다. 이해됐어요? 네. 동쪽 지평선에 봤습니다. 동쪽 지평선에서 별 A는 이렇게 움직이고 별 B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저기가 더 큽니까? 이쪽으로 가야 북쪽이잖아. A의 저기가 더 크더랬죠. 네. 이해됐어? 서쪽 지평선에서는 C와 D를 봤어요. 누가 저기가 더 크다고? D가 더 크다고요.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서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북쪽이니까 이렇게 갈수록 저기가 커지는 거고 동쪽에서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 저기가 더 커지는 겁니다. 니은 방위각은 했습니다. 달보다 금성이 더 컸다. 이렇게 가야 어쨌든 방위각이 커지는 거잖아. 시계 방위각이 커지네요. 달보다 금성의 방위각이 좀 더 큰 쪽에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달은 일주 운동하는 동안 적경이 증가합니까? 했어요. 우리가 적경 저기가 안 바뀌는 천체를 우리는 항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과 달은 적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만 한다 했습니다. 이해됐어? 반면 행성이라 불러주는 놈들은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감소할 때도 있네요.
달은 그래서 적경이 계속 커지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요? 20번 문제요. 어느 수성과 금성의 천문현상을 전개했잖아 했습니다. 1월 18일 수성이 외합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4일에 수성이 내합이었다가 3월 5월 12일에 외합이었습니다. 수성은 외합과 외합 사이의 시간 간격, 즉 회합 주기라 불러주는데 약 넉 달 된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약 넉 달 정도의 외합에서 외합 또는 뭐 내합에서 내합 이 정도쯤 걸릴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 촬영했는데요. 수성 보이고 금성 보이네요. 사진을 촬영한 시기가 2월 중순입니까? 했어요. 금성이 3월 29일에 네. 외합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금성은 이 사이에는 동방에 있었습니까? 서방에 있었습니까? 여기는 서방이었습니다. 네. 외합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동방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수성이 2월 17일 날 동방 최대 이각에 있었습니다. 되나요? 2월 중순에 수성은 동방에 있었고 금성은 서방에 있으면 같이 지킬 리가 없죠. 네. 됐습니까? 네. 5월에 금성의 적경이 감소합니까 했어요. 적경이 감소하려면 내합 근처인데 이제 뭐 5월에 동방에 있는 5월에는 아직 동방에 있었습니다. 네. 동방 최대각에 들어오려면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겠습니다. 금성의 회합 주기는 대략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치? 따라서 뭐 7월, 8월, 9월 이 정도나 돼야 동방 최대각 언저리 있겠고 그보다 좀 더 지나야 내합 근처를 가면서 적경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같은 해 10월 초순이면 초전의 금성 수성을 볼 수 있습니까 했어요. 5월에서 또 넉 달 더 지나면 하겠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5월에서 또 넉 달 더 지나면 9월 뭐 한 10일 언제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외합이 되겠죠. 네. 되겠나요? 네. 예. 6월 13일을 보는 게 더 낫겠네요. 6월 13일부터 넉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수성이 동방 최대각 근처에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동방에 있다는 것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넉 달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월 13일에서 넉 달 조금 덜 빼면 10월 초순이라고 볼 수 있겠고 동방 최대각에 있을 것이겠고 해진 뒤에 서쪽 하늘을 볼 수 있는 수성입니다. 되겠나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그 이번에 사춘기와 연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좀
자, 2번 우리가 퇴적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지층이 퇴적될 거 아닙니까? 그지? 지층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얕은 물에서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 그대로 있는 이것을 우리는 연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 역시 얕은 물인데요. 물이 흘러간 방향이 이쪽 방향 물이 흘러갔을 때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간 방향을 나타내는 게 이걸 경사졌다에서 사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깊은 물에서는요. 여기 연안에 이렇게 퇴적물이 쌓였잖아요. 퇴적물이 쌓이다 무거워서 이렇게 쑥 내려오네요. 해저 저탕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여기 쌓였던 것들이 우르르 내려오는데 균일하게 내려올까요? 하면 그렇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자갈등이 바닥에 먼저 깔리고 모래들이 깔리고 더 가는 입자들이 깔립니다. 또 쌓이겠죠. 또 우르르 쌓입니다. 큰 무거운 놈들이 가는 놈들이 쌓이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점이층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연원이나 사층리가 나왔다 하면은 얕은 물에서 퇴적됐겠구나 하는 퇴적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점이층이 나왔다면 깊은 물에서 나오겠습니다. 또 다른 퇴적 구조로 건열이 있어요. 건조한 환경에서 땅이 쩍쩍 갈라지네요. 우리가 뭐 가뭄이 들었을 때 논이 쩍쩍 갈라지는 이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건열을 봤다면 이 퇴적 당시에는 꽤 건조한 환경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이렇게 건열된 이쪽의 퇴적물들은 주로 점토 계열들이 되겠죠. 진흙 계열들이 될 겁니다. 자갈밭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 모래밭이 쩍쩍 갈라진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퇴적층을 봤는데 퇴적층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퇴적이 아래쪽부터 퇴적돼서 쌓일 거 아닙니까? 네. 이건 A 쌓이고 B 쌓였을까요? 아니죠. B가 쌓인 뒤에 땅이 쩍쩍 갈라지고 A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땅이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퇴적층들이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습곡을 받게 되고 습곡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습곡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를 배사라 부릅니다. 여기를 향사라 부릅니다. 습곡 구조에서. 이렇게 되면 이걸 정습곡이라는데 힘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습곡이 될 수 있습니다. 경사를 져서 경사습곡이라 합니다. 이렇게 경사습곡이 좀 더 오버되면 오버트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A층과 B층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먼저 만들어진 겁니까? 하면 A층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이후에 B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A층이 B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침식당한 뒤에 A가 먼저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침식이 된 뒤에 B가 더 아래쪽에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게 그래서 퇴적층들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횡화습곡과 누르와자를 씁니다. 횡화습곡 또는 오버트러스트가 돼버리면 지층의 위아래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퇴적 구조들을 보고 지층의 상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층의 상대 연령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뭐 물은 것들이 이번에 뭘 물었어? 사층리 연현의 의미를 물었다. 규암이라는 이름이 보이잖아요. 규암 뭐예요?
변성함이잖아. 네. 그래서 변성함 지역을 찾아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원도 설악산 울산바위 이건 중생대 화성암입니다. 중생대 심성암입니다. 화강암이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화성암 지대입니다. 독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화산암 되겠죠? 화성암 지대입니다. 이건 신생대 겁니다. 백령도 이쪽이 답이 될 것 같고요. 전북 마이산, 전북 진안의 마이산 이거 중생대 퇴적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상절리 당연히 화성암, 화산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소구법으로 제거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거 저번에 입시과학 때 돌덩어리 하면서 우리나라 지형들에 대해서 몇 개 소개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백령도 변성 지역 얘기했을 거로 기억되는데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일본의 하이드레이트가 뭔지 여기로 아니야? 일반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이름을 쓰네요. 네. CH4 메테인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둘러싸인 것은 얼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음 분자들 사이에 메테인 분자가 껴있는 상태를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고압,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겠고요. 독도 주변에 우리나라에서 한 200년치 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고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미스터 룬께서는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함부로 개발이 안 돼요. 쉽게 개발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훨씬 더 깊은 압력 속에 이게 있는데 이걸 캐다가 잘못해갖고 그냥 모락 해서 가스가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실가스는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있잖아요. 메테인도 온실가스인데요. 온실가스 효과율이 한 분자동 효과율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10배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같은 것들이 이제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합니다. 소고기를 좀 덜 먹겠다 하면은 역시 뭐 메탄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우리만 줄이면 뭐 합니까? 미국 애들이 뭐 넘쳐나게 하는데 미국 애들은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버거라고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죠. 치킨 버거? 아니죠. 그건 치킨 샌드위치죠. 라고. 우리나라 돼지고기 패티 쓴 거 햄버거로 치지 않는다 하는 미국은. 다른 질문 있습니까? 더 없습니까? 네.